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제가 봐왔던 올해 날씨 중에서 제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나 선선하고요. 화창하고요. 먼지 하나 안 꼈던 정말 날씨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산책도 많이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했던 그리고 생각을 좀 정리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꽤나 많이 크게 흔들거렸어요. 나스닥이 3.94 하락을 크게 했고요. S&P가 3.37, 다우가 3.0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잭슨홀에서 파월의 입을 주목하였죠. 그러나 파월의 흐름은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요. 파월의 발언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시장이 받아들였던 부분에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먼저 나스닥의 주봉이에요. 나스닥하고 전 세계 해외 증시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36% 빠지고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빠졌죠. 그동안의 시장이 너무나 크게 달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시장이 살짝 빠져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시장은 현재 이유를, 명분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파월의 입을 주목하면서 조금 더 파월이 컨트롤했던 부분도 있을 거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다우. 똑같죠? 하락 크게 나오고 반등 강하게 나오고 조정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조정의 명분이 필요했겠죠. 자, 내년에도 금리가 높을 것 같아. 긴축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 거야. 일부 경제를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물가 상승을 잡아야 돼. 지금의 금리가 아직 우리 목표치에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년에도 금리가 높을 수 있다는 그런 시장에 대한 공포가 형성되었던 부분이죠. 이미 수차례, 이미 2022년 내내 언급되었던 말이죠. 다만 시장이 그동안에 그 부분을 조금 무시하고 먼저 달려나갔다. 그래서 지금 빠졌던 부분이다. 자, 명분을 찾았던 부분인데 더불어 파월이 나와서 증시야 좀 그만 달려. 급하게 달리지 말고 좀 천천히.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불안하다. 올라가는 것도 불안하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제 보기에는 그러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자, S&P도 마찬가지죠. 강한 반등이 정말 미국 증시는 탄력적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 빠그러지고 나서 엄청나게 달리고 그리고 급하게 쓰러지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명분을 찾았다. 또 하나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기술적 반등에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 무려 5.81. 성장주 세트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이따 금리 시장을 살펴보겠지만 금리가 반응하는 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자, 볼게요. 어쨌든 반도체 지수 또한 크게 떨어지고 나서 똑같죠.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더불어서 유럽 증시를 보자고요. 빠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 그리고 다시 빠졌던 부분이고요.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똑같은 흐름이에요. 자,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니케이는 먼저 빠지고 지금 오히려 반등이 강하게 나와 있고 아직까지 조정폭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응을 하겠죠. 대부분의 증시가 기술적 반등에 나와 있는 현재 흐름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금리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가자고요. 금리 시장은 10년물이 3.03, 미국채 2년물이 3.38, 3년이 3.38, 국채 5년이 3.19, 30년이 3.18. 장단기 금리가 아직도 역전이 많이 돼 있죠. 그 폭이 커져 있는데요. 자, 시장 금리의 대표적인 기준이죠. 미 국채 10년물, 얘는 장기 경제 성장률을 반영합니다. 자, 먼저 얘부터 보자고요. 하루의 흐름을요. 쭉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반응이 그다지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뜨뜻미지근했다. 금리가 급하게 튀어야 돼요. 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금리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자, 더불어서 미국채 2년물. 얘는 정책금리의 대표적인 금리이죠. 그렇죠? 얘 또한 급하게 튀었어야 되는데 보게 되면 훅 튀고 또 가라앉죠. 그렇죠? 시장 금리. 금리가 튀면 사실 쥐약이에요. 금리가 튀면 자산시장에 바로 충격이 옵니다. 미 국채 10년물이 튀어버리면은요, 거의 말 다 한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그리고 자산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게 되면서 달러가
초강세 이름의 그런 부분에 있다는 부분이죠. 금리와 환율, 그리고 유가, 자, 물가의 기준이죠. 그리고 경기를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원유의 기준이라는 부분이죠. 경기와 위험자산과 그리고 물가를 대표한다. 그리고 금리와 환율, 유가, 금리, 환율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현재 이미 다시 한번 주식시장을 보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반등, 하락을 크게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되돌려줬던 부분이다.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 자, 그러면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나? 살펴보자고요. 고통스러워도 물가부터 잡는다. 파월, 금리 인상 지속 예고. 인플레 파이터 파월, 당분간 제한적 기조 유지. 너무 일찍 풀면 안 돼. 자, 그래서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거렸죠. 인플레 잡는 게 최우선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 기업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사실 지난번과 똑같은 언급입니다. 그런데 인플레 파이터일까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2.5%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라는 거죠. 빼보세요. 그럼 몇 프로죠? 7% 가까이 나오죠? 마이너스 6.5. 올린다고 치자고요. 만 3.5까지 가볼까요? 4로 갈까요? 마이너스 5%예요. 금리를 인플레 파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려버려야 돼요. 예전에 폴 볼거처럼 금리 20%까지. 그러면 경제는 망하겠죠. 폭망하겠죠. 그렇게 못합니다. 인플레 파이터의 시대는 끝났어요. 디플레 파이터의 시대다. 다만 물가가 워낙에 급히 올라가고 있다. 이 물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참겠습니다. 의도적인 부분이 너무나 강하다. 지난 10년간 물가 2% 상승률을 2008년도 이후에 2020년도까지 12년간 못 맞췄어요. 물가 상승률 2%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단숨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공장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봉쇄가 되었죠. 완전히 해제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 무역 거래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되죠. 이 또한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시중에서는 미디어에서는 러시아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지만 의도적인 부분이 강하면서 단숨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커졌던 부분이 커요. 어쨌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와요. 9월 금리 0.75% 인상 가능성 시사. 이례적으로 큰 폭 인상 적절할 수 있어. 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0.75% 인상 가능성 시사를 했는데 그러나 금리 인상폭을 3회 연속 0.75%로 할 것인지 아니면 0.5포인트로 인상 속도를 늦출지에 대해선 지금부터 9월 회의 시간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의 전체성과 전망 변화에 달려있다. 뭘까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자, 그 다음 고용, 그 다음 경제 성장률, 이 지표 보면서 데이터 디펜던트 보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인플레 파이터였으면 이거 보지도 않아. 그냥 끝까지 올리는 거예요. 뭐 이거 왜 봐? 그쵸? 거품 꺼야죠. 그쵸? 그리고 건전하게 만들어야죠. 지금은 부채 끌어안고 가는 시대이다. 조금 이따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다시 한번 정리를 끝내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7월 PC 물가지수 2년여 만에 첫 하락. 파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라고 하면서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 폭이 계속 금리가 높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왔다는 거죠.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미 예전부터 계속 언급되어 왔던 말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1 크게 빠지면서 지금 보게 되면 엔비디아, AMD, 인텔, 브로드컴, 그리고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빠졌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릴 수 있어요. 다만 반등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이즈와 파고를 겪어나가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 대전자하에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 지표를 봤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343원이에요. 자, 가장 최근에 높은 금리죠. 10년 이상 동안에 요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시장은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 부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또한 10년 내 가장 큰 고점이죠. 108.75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요 부분, 요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된다. 반대로 그러면 위험 자산의 주식과 코인과 자산 가격에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추세적으로. 그 전까지 시장을 봐야 된다. 다만
당분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파월에 계속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장으로 정리를 할게요. 인플레 파이터의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뭐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재무 상태표입니다. 연준의 자산이에요. 대차 대조표를 보게 되면 자산이 있죠? 위에 부채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자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산이에요, 자산. 연준의 자산은 2008년도 이후에 뭘 찍어서 달러로 찍어서 뭘 갖고 왔죠? 미국채와 미국 국채, 아까 봤던 미국채 금리 있잖아요. 미국채, 재무부에서 찍어내는 미국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1위. 요거 그다음에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을 2008년도 이후에 연준 대차 대표에 꼽히게 됩니다. 바로 이게 파생 상품이거든요. 이거 담으면 안 돼요. 이미 달러는 빠그러졌습니다. 큰 그림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돌아와서 언급을 드리면 2008년도 이후에 연준의 자산은 0.8조였다. 즉, 전 세계 달러가 이거밖에 안 풀렸었어.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세 차례의 양적 완화에 이은 4.5조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QE의 반대말인 QT, 양적 축소를 실시하게 됐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얼마 못 줄였죠? 그쵸? 얼마 못 줄였어요, 이때. 3조 6천억? 3조 7천억? 3조 7조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도 못 줄이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8.8조, 약 9조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연준의 자산이 달러로 찍어서 계속해서 미 국채하고 MBS 이런 걸 받아왔다는 거예요. 은행의 배를 빵빵하게 해서 달러만 계속 찍어 나갔다는 거죠. 그럼 뭐죠? 달러는 계속해서 천문학적으로 찍혀 나갔다. 그리고 이 돈들이 신용 창조, 즉 대출이 돼서 전 세계 유동성에 뻗어나갔던 부분이다. 금리 인하, 제로 금리로 안 되니까 금리를 끝까지 0%까지 내렸는데도 경기 부양이 안 되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시중에 뿌린 거예요. 2008년도 이후에. 자, 그러면 연준이 인플레 파이터 되기 위해서는 이걸 걷어들여야 돼. 얘네들 걷어들여야 된다고. 못 걷어들인다고. 이게 2008년도 이후에 바뀐 경제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파월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대전제. 연준은 시장을 모니터링한다. 그게 주식시장이 되었건 금융시장이 되었건 실물 경제가 되었건 만약에 일부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죠. 그 폭이 커지면 그 폭이 성장 폭이 마이너스 폭이 커지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연준의 스탠스 안 바꿀까요? 지금도 인플레 파이터가 아닙니다. 이미 인플레는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 경제가 지금 이미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 폭이 커지면 스탠스는 전환될 수가 있겠죠. 아직은 그 폭이 경제 실물 경제가 위기가 올 만큼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3.73이에요. 주가가 4%대 하락 나왔는데 공매도 매매 비중은 3.73, 5%대. 공매도 매매 비중 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46만 주. 크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 17%좀 늘었죠. 거래량은 58만 주. 4%대 하락이 나왔지만 현재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적, 수출 실적 그 부분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숫자의 성장폭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21%. 상당히 많이 늘었죠. 거래량은 7만 2천 주가 나왔습니다. 3%, 3.09 하락 마감하였어요. 그리고 신용 잔고를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신용 잔고를 보게 되면 약간씩 0.84, 0.80에서 0.84 미미하게 계속해서 폭발 쪽으로 추세적으로 줄어들다가 미미하게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 있다. 신용 잔고 비율 크게 변동이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헬스케어 또한 같은 흐름이에요. 바닥에서 큰 변화가 없다. 신용 잔고 비율 또한 지금 늘지 않고 있어요. 그쵸? 1.43. 그 부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자, 셀트리온의 대체 잔고예요. 다시 12만 주, 19,000주, 3,000주 줄면서 827만 주. 자, 이렇게 보면 사실 안 보여요. 흐름을 봐야 돼요. 뭐든지 추세와 흐름을 봐라. 방향성을 봐라.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셀트리온은 주가 정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시차가 발생을 한다. 이게 좀 땡겨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이 뒤로 가고 이게 지지부진할 때 우리의 멘탈이 깨진다. 그러나 방향성을 믿어라.
실적이 성장한다. 기본적인 부분이다. 본질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을 본인이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대차장고 또한 최근 흐름이에요. 쭉 봤다가 훅 꺼지죠. 그리고 다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 얘 대차장고 또한 다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줄어들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업 가치가 성장하니까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2조를 넘어서 4조를 넘어서 5조를 넘어서 7조를 넘어서 10조를 넘어서 15조를 넘어서 이 부분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근방 안에서 3사 합병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배도가 떠나가는 거겠죠. 그 부분이 인지했다면 흔들릴 이유는 없다. 매크로 원래부터 파동이 있어 왔습니다. 수백 가지의 매크로 이슈들을 다 신경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훌륭한 기업들은 폭풍이 어떠한 파도가 불건 소나기가 불건 간에 그 파고를 뛰쳐나가면서 항해를 하면서 멈추지 않고 결국은 도착해냅니다. 그리고 짧게 정리를 하면 4년, 5년 박스권이라도요. 결국 8개월, 1년 안에 전고점 돌파 나오고 신고가 갑니다. 이게 셀트리온의 지난 과거의 역사였죠. 왜? 그 중심에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떠나간다. 누르는 물량이 위에서 누르는 무게가 약해진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이 별로 없죠. 예전 같았으면 공매도 매매 비중 대량 거래가 나오고요. 그리고 공매도 매매 비중도 급증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가 한번 밀리면 이렇게 계속 꺾여 나갔죠. 반등 나와도 가로 꺾이죠. 지금은 다른 흐름이다. 그쵸? 자, 코스피의 수급을 잠깐 보죠. 자, 코스피 시장이 최근 한 달 동안 3거래, 매도 폭도 크지도 않아요. 1000억, 137억, 2억. 이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이너스 137억, 마이너스 2억은 없다. 거의 1거래, 그것도 1000억. 요거 빼놓고 한 달 기준 3조 6천억을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국 증시가 많이 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동안 매도의 중심이었던 개인과 기관이 그동안 중심이었고 개인도 많이 팔았죠. 그쵸? 개인 돈이 없죠, 사실.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돈 갚아야죠. 그리고 떨어지면 무섭잖아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어쨌든 중요한 건 기관이 어쨌든 좀 담았고요. 외국인이 현재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한국 증시를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바닥권을 어느 정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반등 나와서 그렇지만 월요일 그리고 지난주 다음 주 기준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흔들렸기 때문에 반등 강하게 나왔으니까 떨어지고 강하게 떨어지고 기술적 반등 강하게 여기서 변동성 나오는 겁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명분은 FOMC의 파월의 입, 잭슨홀이죠. 잭슨홀에서 파월의 입.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234만 주, 234만 7천 주죠. 229만 주 찍고 올라왔어요. 234만 주까지. 좀 올라와 있죠. 그러나 다시 줄어들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공매도 누적 잔고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이 가속도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적정 주가 상황 비율 상위. 자,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원펀치, 에코프로 BM 저의 투펀치입니다. 제약바이오의 대장 셀트리온, 제약 2차 전지의 대장 에코프로 BM. 자,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많이 언급드렸어요.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투자는요. 시장이요. 세상이 바뀔 때 뭐죠? 제약바이오 산업은 왜 커질 수밖에 없죠? 전 세계 고령화로 인해서, 전 세계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쵸? 그런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다른 기업이, 다른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 들어오더라도 그 경쟁력을 침범하지 못하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진리예요. 그쵸?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시차를 두고 100이요, 100. 100이란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100이라고 언급드릴게요. 100.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급증하는 기업은요. 시차를 두고 반드시 시가총액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 실적 성장폭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매크로에 의해서 공매도가 눌렀죠? 그리고 레키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대감이 됐다가 실망감이 나면서 더 물렀죠. 그런데 회계 이슈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숫자 성장폭이 나옵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돈이 없죠. 그러나 이제는
실적 성장폭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증권사에서 적정주가 상향 비율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선수들은 알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선수들은 이미 실적이 찍힐 거를 얘네들은 알고 있다. 공매도를 비롯한. 그래서 바닥에서 아직도 손바뀜이 일어나고 지들은 모아가고 있다. 개인들은 털려 나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적정주가 상향 비율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에코프로비엠은 전체 30개의 증권사가 보고서를 냈고 20개의 증권사가 적정주가를 상향 조정, 4개의 증권사가 적정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내연기관차 중단되잖아요. 디젤 차량 휘발유차 생산 언젠 기준점이 되게 되면 법으로 막잖아요.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내연기관차 연구소를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 아닌 시대에 정해졌습니다. 전기차로 간다고요. 그러면 전기차에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가격이 50%니까 이 시장은 100% 성장합니다. 100%.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양극재 이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하는데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한다.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훌륭한 기업도 주가가 비싸면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그 주가가 싸질 때 좋은 주식이 된다. 셀트리온처럼 지금 엄청나게 쌀 때 제가 계속 언급드립니다.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면서 주봉으로 보면 한들에 보이죠? 주가가 떨어져서 18만 9천 원 다시 20만 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제가 25만 원 기준점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때예요, 이때. 지금도 2019년도, 20년도에 저점에 있다. 그 분야에 있어요. 기업 가치는 숫자적으로도 이때는 매출액이 1.1조, 지금은 영업이익만 1조를 바라본다. 판매되는 제품의 개수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때는 3개, 그리고 이때는 지금 계속해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숫자를 찍죠. 특히 램시마 SC가 숫자를 찍어 나가죠. 유플라이마도 숫자 찍는 폭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베그젤마야 우리 제품이 줄줄이 사탕이 나오죠. 그리고 직판까지 숫자가 나옵니다. 이미 기업 가치는 180도 달라진 기업이에요. 그러나 주가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목표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떠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드디어 바뀌어 나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180도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여유자금으로 장기로서 편안하게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셀트리온은 전체 18개 증권사가 보고서를 냈고 12개의 증권사가 적정 주가를 상향 조정, 1개의 증권사가 적정 주가를 하향 조정하였다. 18개의 증권사가 보고를 냈고 12개의 증권사가 적정 주가를 상향 조정하였다. 중요한 건 얘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와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향 점진적으로. 이게 기정사실하다. 유럽 종양학회 다음 달 파리서 개막, 국내 항암 신약 결과를 공개한다. 그래서 국내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죠. 신약을 초반부터 끝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국적 기업들도 신약 기초보물질을 사오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임상할 돈이 없어요. 조 단위의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분야를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항체 바이오시밀러, 자 1세대 제조합 단백질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항체 바이오웨품의 몸통인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최초 기업이죠. 그 분야를 전반부와 후반부를 독보적으로 가는 기업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최근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 폐암 등에 사용되는 베그젤마는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 치료제, 위암 치료제 허주마에 이어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 번째 항체 바이오시밀러이다. 현재 셀트리온은 식약처와 미국 FDA도 베그젤마의 판매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자가면역 질환 2025년도 기준점으로 200조 이상 커지는 시장 규모이죠. 엄청나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시장 규모를 능가하는 시장이 바로 항암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허주마, 트룩시마, 베그젤마, 그리고 ADC, 그리고 면역관문 억제제 옵디보와 키트루다, 그리고 mRNA 플랫폼, 이 분야의 셀트리온은 현재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여기 임상하는 비용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을 가지고 계속 캐시카우 돈을 창출을 해서 차세대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에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신약에 대한 이 부분에도 투자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셀트리온은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흔들리지 마시고요.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